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상세하게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최북일입니다. 지난 10월 당대회를 통해서 장기 집권 가도에 올라선 시진핑 중국 주석이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 복귀한 후에 19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APEC 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은 15,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그리고 18, 19일 이 방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잇따라 참석했는데 그동안 못했던 이 양자 외교를 몰아쳐 하듯 모두 19개 나라 정상들과 회담을 했습니다. 이들 연쇄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역설한 핵심은 미국의 견제에 맞서서 다자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꾀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인 1대1로의 박차를 가할 뜻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삼각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한미일 정상과 각각 만나서 관계 개선 및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이 대만 문제 등 이른바 핵심 이익이 걸린 사안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걸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이 글로벌 외교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중국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이 시진핑 주석의 뜻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9일 이 지정학적 미래학자인 아비슈르 프라카시의 기고문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이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를 당하면서 중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글에서 중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이제 의심스러운 단계로 진입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20세기에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려면 세 가지의 과제를 해결해야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 첫째는 중국이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생각을 그만 접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중국의 차관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아프리카의 잠비아가 이젠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비아는 왜 이렇게 태도를 달리했을까요? 잠비아뿐만 아닙니다. 그동안에 중국이 1대1로 지원국이었던 방글라데시의 재무장관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중국 차관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방글라데시는 왜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심지어 유럽연합 EU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선언했고 그동안에 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동유럽의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도 유럽 진출의 발판으로 시진핑 주석의 역작이었던 17+1 협의체를 떠났습니다. 특히 리투아니아는 시민들에게 중국산 핸드폰 구매를 자제할 걸 촉구했고 이 폴란드는 중국과의 유전체 핵 프로젝트를 돌연 종료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같이 강대국들이나 신흥국들 모두 중국과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거리두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한결같이 중국에 의존하려 들지 않고 동시에 중국이 그들 사회에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베이징이 갖는 매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중국이 세계 지도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글로벌 접근성을 계속 상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중국이 글로벌 접근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죠. 그런데 지금은 소비자, 투자, 기술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선에서 모두 오히려 중국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칩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국을 비롯한 루마니아, 일본 등은 중국의 5G 기술이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요. 이스라엘같이 막대한 중국 기술이 투입된 나라들도 이젠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갈수록 거리두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개방된 세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 반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중국이 글로벌 국가들과 외교를 통해서 깊은 유대 관계를 맺은 듯 보였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나서자 그렇게 중국과의 인연이 깊었다고 생각했던 나라들도 일제히 태도를 표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사실 표면적이었을 뿐 중국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중국은 그동안에 세계화라는 허상 속에서 착각과 오판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세계의 공장이라는 그 엄청난 틀이 불변일 것처럼 생각을 했고
중국이 중심이 되는 세계화라는 잘못된 구도를 그려왔는데 그게 고착된 시스템인 것 같이 오인해 왔다는 거죠. 그러나 세계는 중국 없이도 사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의 에어컨 제조업체인 다이키는 공급망 근원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고 있습니다. 또 많은 외국 기업들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베이더우가 아닌 다른 서구의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에서의 탈중국은 기존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C4라든지 D10 클럽,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 중심의 기술 파트너십을 말하는 거죠. 이 D10 파트너십, 이런 것에는 중국이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중국의 부상이 시작되었을 때 같이 중국에 대해서 개방적이지도 않고 접근하기 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는 지금 중국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도록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수직적 체계의 세계에서는 중국이 설 땅이 없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에서의 G20 회의가 열리는 도중에 기후변화를 논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EU,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인도네시아가 석탄 사용을 중단하도록 돕기 위해서 200억 달러에 이르는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기후변화 아젠다가 중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들이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은 지금 외견상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만은 물밑에서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19개 나라들과 연쇄정상회담을 한 것도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보려는 발버둥에 다름없습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다고 그러고 또 부동산 개혁을 시도하려는 것 또한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발버둥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동안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아프리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등 적극적 외교를 펼쳐왔지만 이젠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히려 틱톡과 같은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중국의 역할을 확장해 가려고 했지만 이젠 제한을 당해야 되는 처지에 몰렸고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이 원치 않는 부정적인 이슈들이 오히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의 야심찬 프로젝트인 1대1로 계획마저도 포위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단되었고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 혼란, 경제적 위기가 겹치면서 중국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Build Back Better World라는 그런 개념, 그리고 또 유럽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같은 서구사회의 계획들이 중국에 도전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하는 사실도 언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지난 40여 년 동안 급속한 성장을 해오면서 중국이 탄탄대로를 펼쳐나갈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중국은 지금 100년 만에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해 있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런 외교적 위기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의 실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라는 힘을 믿고 안하무인의 외교를 해왔습니다. 그런 외교 방식을 바로 전랑 외교 또는 늑대전사 외교라고 부릅니다. 지난해 6월 10일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시진핑 주석이 사랑스러운 중국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양의 탈을 쓴 늑대나 다름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혹평해서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니케이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중국의 시진핑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해 5월 31일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 25명이 모인 정치국 회의에서 상하이 푸단대 국제관계학과 장 웨이웨이 교수가 중국의 정치 지배구조 모델이 서구 국가들의 제도보다 우수하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발전과 성공은 실력 위주로 유능한 지도자를 뽑는 공산당 일당 통치에 기인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중국 공산당 체제의 우수성은 중화사상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는 또 늑대전사 외교의 필요성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니케이는 이것이 시진핑의 본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시진핑 외교의 실체는 제3기 내각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시진핑 집권 3기 외교, 안보, 군사를 꿰는 키워드가 뭐냐? 투쟁입니다. 투쟁.
외교수장이 될 왕이라든지 새로운 외교부장이 될 친강 역시 전랑 외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고요. 홍색 유전자를 검증받은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아무리 수십 개 국가의 정상들을 만나서 평화를 말하고 또 동반자 관계를 언급한다 할지라도 그 속내에는 어쩔 수 없는 늑대 전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젠 국제사회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세계로부터 거리두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실체를 중국이 깨닫지 못한다면 중국의 추락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